안녕하세요. 바이라이 플러스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바이라이 네트워크의 심재석 기자입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이벤트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아파치 카프카 역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파치 카프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는 좀 낯선데요. 오늘은 컴플루언트 김현수 상무님께서 아파치 카프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수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김 상무님 잠깐 자기소개를 하시는 시간을 잠깐 가져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김현수 상무이고요. 저는 컴플루언트에서 시니어 솔루션 엔지니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SE팀 리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이메일이 이제 나가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혹시라도 이 이후에 웨비나 이후에라도 필요한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편하게 메일로 주시면 제가 성실히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메일 한번 적어주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상무님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사용하는 사용자에서 벗어나서 소프트웨어 자체가 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빨리 제공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여러 가지 팩트들이 있습니다. 더 빠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서비스 시간을 출시하는 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흐름은 당연히 지금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시장 출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팀이 독립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트렌드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비용을 줄이거나 혹은 복잡성을 감소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이 서비스들 간의 종속성을 제거해서 서로 따로 배포되고 따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애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빠르고 쉽게 확장되고 그다음 배포되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음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가지 예입니다. 제조교통산업군에서 보시면 위쪽에 있는 것처럼 아우디나 BMW 같은 전통적인 이런 제조회사들 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우버나 리프트 같은 이런 최신 회사들조차도 전부 다 이런 트렌드를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소프트웨어나 혹은 서비스를 빨리 제공하기 위한 그런 액티비티나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관점들 중에서 오늘은 이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관점에서의 변화를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라고 하면 요 그림으로 이제 하나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벤트 드리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진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예전에부터 이제 지금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모노리스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를 이제 쓰다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이제 진화를 했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이런 흐름을 쫓아가면서 지금 현재는 이벤트 드리븐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아키텍처로 현재 진화 중이죠. 그 모놀리스 애플리케이션 맞나요? 네, 맞습니다. 모놀리스 애플리케이션하고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이 둘의 차이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모놀리스 애플리케이션은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유저 인터페이스나 비즈니스 로직이나 데이터 레이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커다랗게 만들어져서 패키징되어 있는, 그래서 이 커다란 단위로 배포하거나 버전 관리되거나 하는 이런 애플리케이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큰 덩어리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 애플리케이션 내에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 간의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 복잡해지는 거죠. 조그마한 하나를 뭔가를 개발해서 배포해서 새롭게 서비스를 릴리즈하고 싶지만 다른 것들과 영향이 있다 보니까 배포하다 보면은 방금 고친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다른 애플리케이션 영향 때문에 배포가 실패한다든지, 그럼으로써 출시 시간에 지연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던 게
모놀리스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사실 이런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 바꾸는 그 하나만 배포하면 사실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게 이 모놀리스 애플리케이션의 단점 중에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개발하면서 서비스를 빨리 배포하고 싶은데 배포하다 보니까 에러 떨어지고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러면 결국은 개발자의 경험이 확 떨어지고 결국은 빠르게 시장에 출시하지 못하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저하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던 게 100%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쵸. 상황이 되죠. 다 확인하고 했는데도 또 에러 떨어지고 또 해야 되고 이러면 결국은 쉬운 말로 이제 날밤을 까게 되는 뭐 이런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뭐 이런 상황들도 많이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저하되고 출시 시간도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럼 이런 이제- 단점을 극복하고자 네. 나온 게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입니다. 네. 마이크로 서비스는 말 그대로 이 영향이 없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잘게 쪼개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빨간색 애플리케이션, 주황색 애플리케이션, 뭐 하늘색 애플리케이션으로 다 잘게 나누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독립적으로 배포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빨간색 마이크로 서비스가 만약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어서 뭐 배포된다라고 하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아, 가운데 있는 거나 저기 옆에 있는 파란색 애플리케이션을 굳이 배포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배포 업그레이드 가능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별로 예를 들어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 사용 빈도가 높아져서 서비스가 너무 좋아져서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졌을 경우에 확장하거나 혹은 반대로 서비스가 출시했는데 별로 안 좋아서 이제 축소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서비스별로 확장이나 축소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뭐라고 할까요? 서로 영향 없이 각각의 서비스들을 배포하거나 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결국은 타임 투 마켓, 말 그대로 좀 더 빠르게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되는 기술이 바로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인데요. 마이크로 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기존의 접근 방식을 한번 살펴보면 두 가지의 보통 접근 방식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왼쪽에 보시는 HTTP 기반의 REST API 기반 통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말 그대로 마이크로 서비스와 마이크로 서비스 간엔 사실 호출이 안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근데 만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호출 관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 호출하는 방식을 REST API 방식을 쓴다는 겁니다. REST API 방식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개발하기도 쉽고 레퍼런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동기통신 기반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쉽죠. 개발도 쉽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접근 방식은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메시지 큐라고 하는 메시지 브로커를 기반으로 해서 통신하는 방식을 썼었어요. 말 그대로 메시지 브로커를 중앙에 놓고 양 끝에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와 마이크로 서비스가 통신할 때 직접적으로 P2P로 통신하는 게 아니라 브로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메시지를 가져가서 옆에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가져가서 뭔가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게 되는 말 그대로 직접적인 통신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비동기 통신을 하는 이런 형태로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두 가지 접근 이 방식입니다. 그 정리하자면 그 REST API를 쓰는 방식하고 메시징 큐 쓰는 방식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많은 분들이 REST API를 쓰는 방식을 쓰고 있다는 주로 거죠. 많이 쓰고 네. 계시고 그러면 이제 요 대안을 제시하시려고 하시는 걸 보면 기존 방식이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맞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 이 방금 언급드렸던 이 두 가지의 기존의 MSA 접근 방식에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이고요. REST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의 문제점이 뭐냐? 사실 아까도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 서비스와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는 서로 호출하지 않고 따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근데 호출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지금과 같은 이런 그림이 되게 되는데요. UI 서비스에서 뭐 오더 서비스로 혹은 오더 서비스에서 페이먼트 서비스로 혹은 뭐 배송 서비스로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막 호출이 싱크 기반의 REST API 기반으로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타이트하게 커플링 된다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렇죠. 엮여버리는 거죠. 예를 든다면 지금 이 보시는 그림에서 페이먼트 서비스가 장애가 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호출하고 있는 UI 서비스나 오더 서비스나 뭐 리턴 서비스 같은 이런 것들이 자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요 사례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저기 모 배달 앱에서 요 API, 저 REST API로 호출을 했는데 하나가 잘못됐는데 서비스 전체가 다 마비돼 버린 그렇죠. 그런 지금 상황을. 보시는 딱 요 그림에서의 네. 저기 페이먼트 서비스 장애 났을 경우에 그걸 호출하는 다른 서비스들이 다 장애 나는 네. 경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 구조가 바뀔 수 있잖아요. 비즈니스는 요즘 뭐 여러분들이 뭐 제가 다시 강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급변하고 있죠. 오늘은 A라는 서비스가 나왔지만 내일은 A-라는 서비스나 혹은 뭐 A2-라는 서비스가 나와야 되고 아니면 혹은 Z라는 서비스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 어제 서비스가 뭐 A, B, C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전달했다고 보면 갑자기 내일은 X, Y, Z라고 하는 걸 추가적으로 더 전송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비즈니스가 변하기 때문에 인풋 아웃풋 파라미터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생긴다는 거죠. 말 그대로 서비스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의 구조가 빈번하게 바뀐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이먼트 서비스가 오늘은 A, B, C를 원했는데 내일은 X, Y, Z를 원하면 그 앞에서 호출하는 서비스를 다 같이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의 데이터 구조가 바뀌면 거기에 연결되는 서비스들도 다 같이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원래 사실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뭔가요? 서로 영향이 없게 하고 그리고 굉장히 개발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서로 엮이게 되면서 개발 속도가 저하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단점. 목표는 루즐리 커플드였는데 그쵸. 타이틀리하게 갈 수밖에 타이틀리하게 없다.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예, 또 다른 문제점 하나를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틀리하게 커플드 되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간에 메시지 큐라고 하는 메시지 브로커를 놓음으로써 루즐리 커플드의 형태를 만들고자 했던 접근 방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사용하던 레거시 메시지 큐, 보통 뭐 MQ 같은 것들로 대표되는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요. 메시지에 대한 퍼시스턴스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MQ는 특징이 메시지가 들어오면 그걸 메시지를 가져가는 순간 지워버리기 바빠요. 왜냐하면 메모리에 로딩해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메모리를 한도 끝도 없이 무한정 가져갈 수 없잖아요. 메시지 처리량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그걸 다 메모리에 놓고 있기 부담되니까 어떤 메시지 브로커는 1분 지나면 이거 메시지를 선입선출로 지워버리는 이런 메시지 브로커도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비즈니스 데이터인데 지울 수 없잖아요. 메모리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근데 메모리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져가는 순간 지워버리기 바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은 이 데이터를 A라는 서비스를 썼지만 내일은 갑자기 B라는 서비스를 써야 되고 C라는 서비스를 써야 되는데 데이터가 가져가면 지워버려서 없다. 메시지에 대한 유지를 못하고 네. 재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B라는 새로 만들어진 서비스가 그 MQ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가져가서 처리를 할 수 되는데 다른 서비스를 가져가면 지워버리게 되면 처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이 굉장히 낮은 처리량 그리고 높은 레이턴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단점이죠. 지금 뭐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처리량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마이크로 서비스와 마이크로 서비스들 간에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수밖에 없고 뒤에 이제 뭐 말씀드리겠지만 서비스 트래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로그 데이터들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처리량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근데 기존 MQ는 이런 것들을 이런 요구 사항들을 만족시키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벤트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쓰면서 그 핵심의 메시지 브로커의 역할로 아파치 카프카를 쓰는 방식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해결 방법입니다. 그럼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 나타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아파치 카프카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아파치 카프카에 대해서 이미 뭐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 개념을 잘 정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치 카프카를 이야기하려면 이벤트라는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벤트는 비즈니스에 있는 각각의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옛날에는 지금 보시는 가운데 있는 돈에 관련된 것들, 그 특정 회사의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다양한 파트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부서들이 있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핵심 비즈니스 영역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를 보통 핵심 데이터, 트랜잭션 데이터라고 보통 네. 이야기하면서 이것만 보통 많이 중점적으로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트랜잭션 데이터 말고도 뭐 위에 보시는 것처럼 뭐 교통 분야에서 나는 저런 타이어 압력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데이터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배송 위치 같은 것들도 실시간으로 얼마나 빨리 받아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별로 관심 없었던 데이터들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발생되는 각종의 데이터들을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로 발생되는 데이터를 이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파치 카프카는 이런 방대하게 생기는 이벤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말 그대로 이벤트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이제 보통 네.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이제 이벤트 스트림이라고 표현하냐면 이벤트들이 말 그대로 스트림처럼 강물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 스트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아파치 카프카는 세 가지 기능을 주로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아까 뭐 말씀드렸던 메시지 브로커의 역할 말 그대로 이벤트 스트림 데이터를 받아주고 전송해주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엄청나게 전송되는 데이터를 디스크에 저장을 합니다. 이게 기존 대비해서 아파치 카프카가 가지는 특징이에요. 기존에 나라가 지웠다고 했죠. 그렇죠. 기존에는 메모리에 넣고 디스크에 넣는 기능도 있긴 있었는데 넣는 순간 성능이 뭐 10분의 1 혹은 뭐 반토막 이렇게 나버리기 때문에 디스크에 넣을 수가 없었죠. 근데 카프카는 기본이 디스크에다 라이트를 하고 안정적으로 보관 주기만큼 보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관되어 있는 이 주기만큼 언제든지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신규 애플리케이션이라도 다시 여기 들어있는 데이터를 다시 읽어가서 재생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처리량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 스트림 들어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끄집어 올려서 분석해내는 기능들을 네. 이제 쓸 수 있는 게 이 아파치 카프카의 특징인데요. 아까 제가 방금 이제 성능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능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네네.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아파치 카프카는 여기 지금 보시는 이 블로그는 이 제이 크랩스라고 하는 이 아파치 카프카를 만든 창시자인 사람이 이 링크드인에 이제 일을 할 때 이제 만들었던 블로그인데요. 저렴한 장비 세대를 가지고 초당 200만 건의 라이트 말 그대로 200만 건, 뭐 2,000건 아니고 2만 건 아니고요. 네, 200만. 200만 건을 전송하는 걸 테스트를 한 건데요. 저렴한 장비의 사양을 한번 보시면 인텔 제온 2.5GHz짜리 6코어짜리 장비이고요. 그리고 디스크에다 라이트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SSD가 훨씬 빠르죠. 근데 이 테스트에서는 SATA 드라이버를 썼고요. 그리고 레이드 구성이 아닌 제이바드 구성으로 디스크를 각각 따로 6개를 동시에 라이트하는 형태로 구성을 했고 32기가 메모리에 1G짜리 네트워크 이더넷 카드를 썼고 요런 사양을 갖고 있는 총 6대의 장비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 중에서 3대는 주키퍼고 그 주키퍼와 로드 제너레이터 말 그대로 부하를 발생시키는 네. 애플리케이션이 있었고요. 나머지 3대가 실제 브로커 말 그대로 3대 저 뒤에 있는 3대만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한 건데 3개의 메시지를 보내는 프로듀서 애플리케이션과 이런 걸 가지고 그 다음에 3벌 복제하는 이런 옵션을 써서 초당 200만 건. 뭐 메가바이트로 보자면 한 거의 190메가 바이트 이상의 초당 라이트를 하는 이런 기록을 보였을 정도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이렇게 해주는 이런 기능에서는 탁월한 성능을 제공하고 있는 게 바로 아파치 카프카입니다. 아파치 카프카의 이 역사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김에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이 아파치 카프카는 링크드인에서 만들었어요. 아까 제이 크랩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창시자, 개발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링크드인은 하루 4.5조 개 이상의 이벤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여러분들 구인구직자들이 링크드인에서 활동하시잖아요. 서로 이제 구인구직 활동을 많이 하시고 메시지도 보내고 메일도 보내고 여러 가지 많이 하시잖아요. 포스팅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링크드인 내에 있는 이 개발자가 도대체 링크드인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액티비티를 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데이터 하루에 3,000억 개 지금은 더 많을 겁니다. 3,000억 개 이상의 뭐 이벤트 스트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들을
뽑아내고 싶었어요. 분석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메시징 플랫폼, 그때 당시 있었던 메시징 플랫폼 뭐 대표적인 건 MQ로 뭐 얘기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었어요. 근데 너무 많은 데이터가 너무 많은 큰 용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 기존에 있는 메시징 플랫폼으로 처리가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 필요에 의해서 만든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 아파치 카프카입니다. 네. 아파치 카프카는 링크드인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이제 개발된 이후에 2010년도에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에 기부되어서 실제로 오픈소스화 되었습니다. 기원이 아파치였던 아니 기원이 링크드인이었던 거군요. 그렇죠. 네. 처음에 이제 태생은 이제 링크드인에서 만들어졌고요. 2010년도에 아파치 재단에 네. 이제 기부되면서 실제로 오픈소스화 되었죠. 덕분에 우리도 이걸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오픈소스화 될 때 이 창시자가 이제 이 소프트웨어의 이름을 뭘로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소설 이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소설가, 네. 말 그대로 영어로 표현하자면 라이터의 네. 이름을 따왔는데요. 창시자인 제이 크랩스가 이 뭐 인터뷰를 하면서 이거 유래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는데요. 이 말 그대로 지금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라이트, 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작가, 라이터 중에서 누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자기가 대학교 때 문학 수업을 되게 많이 들었다고요. 저는 안 들었는데 문학에 관심이 많았나 봐요. 제이 크랩스는. 문학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또 프란츠 카프카 소설가가 쓴 소설을 되게 많이 읽었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이 딱 기억에 났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카프카 괜찮은데? 라고 해서 소프트웨어에다가 아파치 카프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막 지었군요. 근데 되게 이름이 네, 멋있네요. 되게 멋있죠. 네. 카프카. 네. 막 지었지만 굉장히 이름이 멋있는 네.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파치 카프카가 등장하게 된 거고요. 사실 이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 소프트웨어를 도네이션해서 기부했다고 해서 당장 뭐 엄청나게 좋은 프로젝트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인큐베이팅 과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선수단 과정을 거치면서 잘 발전하고 있는지를 봐요. 그게 인큐베이터 과정이거든요. 근데 한 2년도 안 돼서, 채 2년도 안 돼서 그 과정을 졸업하고 지금 현재는 아파치 카프카의 최상위 프로젝트로 네. 지금 출범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액티비티가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파치 카프카 관련된 사이트에 가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포춘 100대 기업 중에 80% 이상이 아파치 카프카를 현재 기업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이 컴플런트라고 하는 회사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파치 카프카를 만든 이런 창시자들이 나와서 만든 소위 말하는 원조 회사가 바로 저희 컴플런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이 크랩스를 대표로 하는 이런 여러 개발자들이 분들이 나오셔서 만든 회사가 컴플런트이고요. 2014년도에 설립이 되었어요. 그리고 현재 저희 컴플런트는 본사가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죠. 올해 6월 말에 IPO 기업 공개를 해서 현재 나스닥에 상장되어서 잘 나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 비싼가요? 네, 주식은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보통 이런 것들도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저희 사실 카프카라고 하는 게 오픈 소스다 보니까 누구나, 그리고 아파치 V2 라이선스이다 보니까 누구나 가져다가 재판매하거나 이런 것들이 자유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아파치 카프카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뭐 서비스를 판매하시는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근데 저희는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저희 회사는 아파치 카프카의 원조 회사이죠. 말 그대로 아파치 카프카를 원래부터 만든 창시자가 있는 회사고요. 지금도 아파치 카프카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소스 커밋을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게 저희 회사입니다. 네. 말로는 뭐 서포트를 잘할 수 있다. 누구도 말할 수 있죠. 누구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제일 잘하겠죠. 네, 근데 실제로 그렇냐라는 거는 이런 지표를 한번 꼭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실제로 기술력,
코어 엔진에 대한 난리지. 개발하고 이 소스 코드가 뭐가 볼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이거에 대한 디버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패치를 핫픽스를 빨리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사 뭐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면 이 테스트를 하시다가 뭐 가용성 테스트나 이런 걸 하시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케이스를 올리셨고 케이스를 올리신 거에 답변이 이제 버전업을 하셔라라고 이제 나갔는데 사실 오픈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버전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핫픽스를 요청하셨어요. 네. 빨리 이제 이것만 패치할 수 있는 걸 패치를 달라라고 요청을 하셨고 반나절 만에 패치가 나와서 정상적으로 문제 없이 오픈하셨던 네. 그런 고객사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기술력이 없는 회사의 제품을 쓰셨으면 그런 상황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네. 사실이죠. 네,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제 아파트 카프카와 컴플런트에 대한 소개가 있었는데요. 그럼 우리의 원제 최초의 하도는 그거였잖아요. 기존의 MSA에 문제가 좀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네. 근데 그 해결책은 이제 아파트 카프카가 제시한다라는 거였으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제 그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기존 MSA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접근 방식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더 짚어보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나시는 장표이실 것 같아요. 앞서 설명드렸으니까요. REST API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의 문제는 서비스들 간에 이렇게 타이틀리 커플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데이터 구조가 바뀌면 그거에 대한 버전 호환을 맞추기 위해서 서비스들 간에 다 그거를 다 같이 개발하면서 같이 디플로이해야 되는 상황들이 마이크로 서비스는 각자 따로 디플로이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같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부터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자, 웹사이트에서 아이패드를 주문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뭐 온라인 마켓 이런 곳에 갑니다. 근데 이 온라인 마켓은 MSA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주문 서비스와 배송 서비스와 고객 서비스가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REST API 콜로 타이틀리하게 커플드 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주문을 하죠. 주문 서비스 쪽으로. 그 다음에 배송을 하기 위해서 배송 서비스 쪽으로 호출이 REST API 콜로 싱크 방식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배송 서비스는 고객 서비스에 호출을 해서 고객의 주소를 가져오겠죠. 네. 그리고 배송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객이 자기가 배송할 주소를 업데이트를 했다. 그러면 저기 끝에 있는 고객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고객 정보가 들어있는 테이블에 업데이트가 되겠죠. 네. 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배송 서비스가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송이 안 되겠죠. 고객 서비스가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고객 정보를 못 갖고 와서 배송이 안 되겠죠. 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식을 한 번씩 차근차근 단계별로 한번 설명드려보죠. 자, 서비스 간에 이벤트 기반으로 비동기 메시징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주문이 들어옵니다. 똑같이. 주문 서비스가 배송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호출하지 않아요. 밑에 있는 아파치 카프카에다가 주문을 넣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주문은 배송 서비스가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직접적으로 호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메시지 브로커에다가 메시지를 던지고 그 메시지를 가져가는 배송 서비스가 자기 차례가 되면 그 메시지를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배송을 하는데 자,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송 서비스가 여전히 고객 서비스에 묶여 있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상황은 똑같죠. 고객 서비스가 죽으면 똑같이 또 배송은 안 되겠죠. 결국은 서비스 간에 디커플링 말 그대로 끊어야 돼요. 호출 관계를 끊어야만 네. 이런 뭐라고 할까요? 타이틀이 묶여있는 이런 관계들을 끊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와 서비스 간에는 알림을 통해서 네. 데이터를 메시지 브로커에 놓고 브로커 기반으로 가져가서 서로 따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그 배달앱 사례가 있다고 했었는데 네. 그 사례에서는 결제가 안 돼가지고 이 메뉴도 못 보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죠. 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문도 결국 결제 일환으로 네. 이제 뒤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고객 서비스조차도 끊어야 돼요. 이 다음 그림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보죠. 자, 똑같이 움직입니다. 주문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문이 만들어져서 이벤트로 카프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송 서비스가 그걸 가져가죠.
자, 근데 지금은 고객 서비스를 호출하지 않고 배송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만약 고객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능하겠죠. 네. 굳이 고객 서비스를 호출하지 않고도 배송이 이루어지는 거죠.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단절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객 서비스, 고객 정보는 저기 맨 오른쪽에 있는 고객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다라는 네. 거죠.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을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일 좋은 방식은 지금 제가 화두로 던진 데이터베이스 간의 CDC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복제하는 방식을 써서 원장 테이블이 있는 곳과 복제 테이블이 있는 쪽으로 CDC 기반으로 네. 데이터를 복제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고객 서비스와 배송 서비스 간의 디커플링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각자 고객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원장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고객 서비스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 싱크 시켜주는 이런 방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데이터를 복제하는 방식을 쓰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말 그대로 CDC는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나 딜리트나 업데이트가 발생하면서 데이터가 변경되는 것들을 캡처해내는 기술이에요. 그걸 캡처해내고 그걸 복제해야 되는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복제를 함으로써 데이터를 고객 정보를 업데이트를 같이 시켜주고 배송 서비스는 최신의 고객 주소를 가지고 배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CDC는 체인지드 데이터 캡처 이거 약자죠? 그렇죠. 체인지 데이터 캡처의 약자입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디커플링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끊었죠. 메시지 브로커를 기반으로. 근데 한 가지 더 문제가 더 있습니다. 데이터 구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요. 데이터 구조는 이 컴포넌트에 있는 스키마 리스트리라고 하는 솔루션을 기반으로 이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메시지를 보내는 프로듀서 애플리케이션, 왼쪽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때 메시지에 대한 스키마, 말 그대로 구조를 저기 위에 있는 스키마 리스트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디가 발급이 돼요. 아이디가 발급된 거를 데이터에 같이 집어넣고 프로듀서 애플리케이션이 카프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보내는 거죠, 말 그대로. 자, 컨슈머 쪽에서는 데이터를 가져가는데요. 가져갈 때 가져와 보니까 아이디가 있어요. 근데 아이디에 해당되는 거를 로컬 캐시에서 스키마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없으면 위에 있는 스키마 리지스트 쪽으로 호출을 하게 되고 해당되는 스키마를 가져와서 문제없이 데이터를 파싱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프로듀서와 컨슈머 간에 서로 개발하시는 개발팀들 쪽에서 서로 전화하거나 메일로 해가지고 언제 몇 시 몇 분에 이걸 반영을 한다, 변경사항을 서로 간에 서로 딱 입을 맞추고 이걸 딱 배포하는 시점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스키마 리지스트를 쓰시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제약사항에서 조금 더 편하게,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또 다른 문제점 한 가지. 레거시 메시징 큐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레거시 큐는 세 가지 정도의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지를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처리량이 굉장히 낮고 레이턴시가 높아요.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카프카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MQ를 대신해서 카프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MQ와 카프카가 도대체 성능과 레이턴시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당연히 그리고 메시지에 대한 퍼시턴스는 아까 제가 카프카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었죠. 디스크에 보관주기 세팅한 만큼 디스크에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카프카를 쓰시면 이 첫 번째 문제는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입니다. 자, 두 번째 처리량, 레이턴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죠. 이 자료는 아파치 카프카와 펄사 그리고 RabbitMQ 이 세 가지에 대한 벤치마크 테스트를 한 자료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는데요. 왼쪽을 보시면 처리량이고요. 오른쪽은 레이턴시 그림입니다. 처리량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요. 녹색 그림이 카프카이고 빨간색이 RabbitMQ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프만 한눈에 보셔도. 레이턴시 그림을 보시면 낮은 게 좋은데요. RabbitMQ가 굉장히 낮고 카프카 그 다음이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뒤에서 숫자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카프카는 처리량이 600MB, 초당 600MB를 전송하는 엔드 투 엔드로요.
프로듀서부터 컨슈머까지 엔드투엔드로 보내는 처리량을 이야기 드리고 있고, RabbitMQ는 그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초당 38메가 정도 처리량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동일한 장비를 썼을 때 이야기고요. 그리고 전체 메시지 중에 99% 안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메시지들의 레이턴시는 카프카는 5ms,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RabbitMQ는 1ms로 더 낮은 레이턴시로 더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빨간색으로 적혀있는 이 처리량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프카는 초당 200메가 이상의 전송, 로드를 담당하면서 5ms이고요. RabbitMQ는 30MB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의 1ms입니다.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카프카를 만약 30MB로 보내면 레이턴시는 전송할 게 당연히 많으면 카프카가 더 유리한 거죠. 그렇죠. 네. 데이터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많은 상황에서도 5ms라고 하는 굉장히 낮은 레이턴시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겠죠. 실제로 이런 차이들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많은 고객들이 이 MQ가 아닌 카프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지금 보여드린 이 리프트라고 하는 택시 회사, 미국에 있는 택시 회사인데요. 이 리프트라는 회사도 처음에 뭐 MSA를 도입하면서 어떻게 할까? MQ를 쓸까? 카프카를 쓸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이게 벌써 이미 뭐 2015년 뭐 이쯤입니다. 아주 벌써 5년도 더 된 이런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이 리프트는 카프카를 써서 다양한 유즈 케이스에 이런 것들을, 목적들을 달성했던 이 고객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보죠. 초창기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운전자, 차 안에도 보면은 이 리프트 앱이 들어있는 스마트폰이 있죠. 그리고 택시를 부르는 사람도 스마트폰을 들고 택시를 호출하죠. 네. 이 스마트폰, 양쪽에 있는 스마트폰에서 GPS 좌표들이 막 올라오고, 그다음에 호출에 대한 것들과 그거를 받는 이런 호출들이 기지국을 타고 막 서비스 쪽으로 막 들어오죠. 네. 근데 옛날에 DB를 한 개를 썼어요. 커다란 DB 한 통을 놓고 썼는데, 결국은 서비스가 잘 되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발목을 잡는 상황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서비스도 쪼개고 MSA로 쪼개고 DB도 쪼개자, 다 서비스별로 다 쪼개자, MSA 정말 아키텍처 맞게끔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겪었던 이런 MSA에 있었던 도입할 때 이제 그런 문제점들,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제 과정들이 많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면 요 그림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쪼갰죠. 서비스별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 테이블이 있는 대표적인 게 뭐 고객 정보 같은 것들은 정말 중요한 이 어느 데이터베이스에 원장 테이블이 딱 있을 겁니다. 원천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그것들을 다 다른 서비스에서 연결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복제본을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그림에서는 맨 위에 데이터베이스가 고객 정보를 가지고 있는 원장 테이블이 있고, 저기 밑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그걸 복제하는 복제본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보면,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때 아까 말씀드렸던 CDC를 기반으로 네. 카프카에 놓고 고객 정보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이렇게 동기화를 쫙 시켜준 정도로 카프카를 썼고요. 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비동기 메시징을 엄청난 처리량으로 처리하면서 내가 원하는 보관 주기만큼 데이터를 카프카에서 다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보신 이 서비스 말고 다른 서비스가 더 추가되더라도 들어있는 데이터를 다시 재생하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흐름들로 이런 구조로 만들면서 이 리프트는 아파치 카프카를 이 실제 서비스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 제목이 이벤트 기반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벤트 기반이란 말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말 그대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쓰면서 REST API 기반이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이벤트 기반으로 비동기 통신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들 간의 통신을 한다라는 개념이 이벤트 드리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아파치 카프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걸 한 번 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뭐 이미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많은 고객들이 아파치 카프카를 기반으로 이벤트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이미 현장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들 간의 완전한 분리가 가능하죠.
서로 영향 없이 배포 가능해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이런 거죠. 아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주문이 들어옵니다. 주문이 브로커 쪽으로 들어가죠. 배송 서비스가 죽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주문은 계속 주문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배송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딱 뜨면은 여기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막 가져가면서 배송이 쫙 이루어지는 겁니다. 완전 분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메시지를 복제를 해서 유실을 안 생기게끔 하는 기능이 카프카에 들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보관을 해드린다라는 거죠. 메시지 유실에 대한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지 형식을 검증하거나 메시지 형식에 대한 데이터 구조에 대한 호환성을 제공해드리는 이런 기능들도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CDC 기반의 데이터 동기화 이런 것들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파치 카프카의 성능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추가 오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처리량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 중에 하나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마이크로 서비스를 보통 이게 구조를 쓰게 되면 이 고객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잘게 쪼갰잖아요. 이게 REST API 콜로 하든 비동기로 브로커를 써서 내리든 궁금한 게 뭐냐면 도대체 잘 처리가 됐냐? 이 주문이 잘 되고 배송이 잘 됐어 안 됐어? 이런 거에 대한 서비스 트래킹이나 모니터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니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또 아파치 카프카예요. 아까 그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문이 이루어지고 배송이 이루어지고 고객 서비스가 막 뭐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정말 주문이 잘 됐어? 배송이 잘 된 거야? 라는 걸 추적하고 싶잖아요. 네. 왜냐면 따로따로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었어요. 보통.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어가지고 쿼리를 기반으로 이렇게 조회했는데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쓰다 보니까 여기 DB를 동시에 다 긁어와서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본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많이 하냐면요. 이런 방식을 많이 씁니다. 주문에 대한 데이터는 주문 데이터대로 아파치 카프카에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처리가 잘 되었다 아니면 실패했다라는 로깅 정보들을 지금 녹색 점선으로 별도의 아파치 카프카 토픽에다가 다시 넣는 거죠. 그거를 안전하게 로그를 보관하면서 검색 엔진 쪽으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일종의 잘 됐다는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트랜잭션 아이디, 말 그대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유니크한 트랜잭션 아이디가 있고 그걸 기반으로 이 로그들을 발생을 시켜서 검색 엔진 쪽으로 몰아넣는 거죠. 네. 그리고 나중에 DB에서 조회하는 게 아니고 검색 엔진에서 트랜잭션 아이디를 쳐가지고 입력해서 쫙 보면 주문 서비스가 몇 분에 이 트랜잭션 아이디로 처리가 됐다. 배송 서비스는 실패했다. 아니면 잘 되었다. 이런 것들을 검색 엔진에서 보는 거죠. 이때 왜 아파치 카프카를 써야 되냐면요.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보통 처리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좀 많이 밀어넣잖아요. 검색 엔진이 죽어요. 죽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로그를 보려고 밀어넣어야 되고 하는데 갑자기 검색 엔진이 죽어갖고 데이터가 다 날아갔어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골치 아프겠죠. 이거를 뭐 다시 추적해서 다시 데이터를 부어넣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치 카프카를 중앙에 안전한 데이터의 보관 장소의 역할로 로그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아파치 카프카를 이제 도입하시는 거에 많이 가보면 애플리케이션 로그들을 저장하는 용도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저장해놓고 나중에 검색 엔진 쪽으로 뭐 이제 안정적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검색 엔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가져가서 집어넣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한 트래킹이나 모니터링들을 하는 용도로도 많이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 이제 그러면 이제 정리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그 아파치 카프카를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이 내가 저걸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떨까요? 네, 여러 가지 뭐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왜 카프카를 써야 되느냐? 이미 뭐 가운데 있는 이벤트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할 때 반드시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드렸잖아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아파치 카프카를 쓰고 이벤트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하시면 이 양쪽에 있는 네 가지 것들이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개발 속도 및 출시 시간을 향상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 디커플링 돼서 따로 개발할 수 있고 따로 정말 마이크로 서비스 정말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쓰고 있던 레거시 메시징 시스템에 대한 현대화나 이런 것들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MQ가 감당할 수 없는 처리량을 아파치 카프카가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데이터에 대한 구조나 뭐 스키마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호환성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뭐 서로 애플리케이션 간에 서로 이 뭐랄까요 호환성에 대한 걱정 없이 각자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계속 보관 주기만큼 가지고 있죠, 카프카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딱 추가되더라도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재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MQ 같은 경우는 재생을 하기 위해서 Q에 계속 데이터를 뭔가를 복제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파치 카프카는 토픽 하나만 딱 있으면 돼요. 그럼 여기에 보관 주기만큼 계속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치 카프카를 써서 이벤트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왜 저희 컴플런트냐 이야기를 또 제가 나왔으니까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저희 컴플런트는 이벤트 스트리밍에 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말 그대로 이 창시자가 맞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이미 검증되어 있는 이런 고객 레퍼런스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검증되어 있는 기술들, 검증되어 있는 레퍼런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고 좀 더 안전하게 같이 갈 수 있는 파트너 역할을 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벤트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카프카에 대한 이 오픈 소스에 대한 버전을 가지고 와서 그냥 브랜드만 붙여서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네. 안정화 작업, 패치, 그다음 성능 튜닝, 그다음에 추가적인 엔터프라이즈급이 가져야 되는 소프트웨어 가져야 되는 기능들을 더 추가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 완전한 이벤트 스트리밍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중심의 전문성을 저희 회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좀 더 안전하게 기술 지원을 빠르게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솔루션은 크게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을 다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이든 뭐 클라우드 환경이든 어디든 설치, 배포 구성이 가능한데요.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한번 강조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컴플런트 솔루션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컴플런트 클라우드, 컴플런트 플랫폼. 이 그 두 가지인데요. 컴플런트 플랫폼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셀프 매니지드 소프트웨어. 그냥 또 다른 말로 하면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는 설치용 소프트웨어가 바로 컴플런트 플랫폼입니다. 뭐 물리 서버나 각종 VM 환경, 그다음에 컨테이너 플랫폼 뭐 이런 곳에 다 배포해서 설치해서 쓰실 수 있는 게 컴플런트 플랫폼이고요. 왼쪽에 있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스 서비스, 말 그대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컴포넌트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를 위해서 재설계되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만들어져 있는 아파치 카프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3사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어디든 사용이 가능하시다는 게 특징입니다. AWS나 뭐 구글 GCP나 MS 애저 같은 이런 곳에서 그냥 버튼 클릭 한 번으로 내가 원하는 아파치 카프카를 프로비저닝해서 바로 쓰실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 장점이 있죠. 컴포넌트 솔루션은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컴포넌트 클라우드나 컴포넌트 플랫폼도 있긴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안전하게 어디서나 쓰실 수 있다. 안전하게 엔터프라이즈급의 아파치 카프카를 어디서나 잘 쓸 수 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마지막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현수 상무님 긴 시간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아파치 카프카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나요? 네, 저는 많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발표해주신 김현수 상무님 더욱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